채팅방에 자료가 있고요. 제가 그 황 교수님께 파워포인트 자료도 드렸고, 그 다음에 PDF 자료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파일은 마구 활용하셔도 상관없고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은 대부분 기상청에서 돈을 받아서 한 일이고, 또 황 교수님이 도와주셔서 한 일이어서요. 막 쓰셔도 상관없고, 이제 PDF는 이렇게 행여라도 내용이 틀어졌을까봐 드렸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화면 공유하고 그 내용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기후 위기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지금 공유가 되고 있죠. 네, 공유 잘 되고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기후의 과학적 이해와 미래 전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얘기하면 막 두세 시간씩 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 4, 50분에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현재 인류가 만들어낸 기후 변화, 이제 이 용어라는 개념도 좀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위험이 어디까지 위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위험을 인지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이 상황에 적응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응을 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IPCC라고 하는 기관은 실제적으로 연구를 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전 세계 기후변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확실한지,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이제 그 신뢰도 내지는 얼마나 일어날 확률이 큰지를 결정해주는 기관이고요. 이제 이들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UN 기후변화 협약체에서 과학적 근거를 삼아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진행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워밍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워밍 하니까 온난해지나 보다. 근데 이제 워밍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요즘 이제 히팅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끓음, 뭐 지구 끓음, 뭐 이렇게 쓰자고 해서 실제적으로 워밍보다는 히팅에 더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맥 체인지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립적인 언어거든요. 왜냐하면 이 용어를 사용할 때 중립적으로 해서 학문적으로 보이게 하자. 근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 용어가 클라이맥 클라이시스로 우리가 교육부도 기후 위기라고 쓰고 있고요. 또 이멀전시에서 기후 위기 상태 비상 사태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용어들을 바꿔서 과자고 하는데 이제 사이언티스트들이 너무 워밍과 체인지에 익숙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더워지는 지구에서 이 더워지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대기가 온난해지는 건데 대기가 온난해지면 당연히 불안정해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 불안정한 상태의 현재 대기에 자꾸 쌓이고 있는 열 에너지는 현재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대기 상태라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후 모델로 예측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예보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 미국의 이달리아라는 그 열대성 저기압이 오면서 그 플로리다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초토화되어졌는데요. 실제적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트로피칼 스톰이 약해지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올해 왜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예보가 계속 나갔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 남해안 지나면 그때부터 태풍은 아니에요. 그냥 저기압이지. 근데 그게 만약에 그 힘으로 만약에 서울을 지나가게 되면 국토 계획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야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2001년 초까지는 했는데 지금은 그러거든요. 언제 올까의 문제지 그렇게 지나가게 될 거다. 근데 다행히 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대기 현상을 이제 이해하고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요. 이게 세계 기상 기구라고 해서 공식적인 기후 자료의 특성을 그러니까 인정하는 기관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로벌 에버리지 템퍼러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구 표면 온도거든요. 지구 온도를 결정할 때는 육지 말고 해양도 같이 포함을 해요. 저희가 현대적인 관측을 해온 게 1850년으로 봤을 때 2023년 7월은 역대 최고로 온도가 높은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역대 1위로 그 온도가 높은 7월이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동부와 북서부도 그랬고 이제 미국 본토는 한 역대 5위 정도 됐고 북아메리카 전체를 보면 역대 2위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자료를 집어 넣어서 보니까 우리나라 7월은 올해 여름이 와서 그렇게 덥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6월이 무지 더웠고요. 8월이 더웠거든요. 그래서 7월로 보면은 역대 12위예요. 근데 6월, 8월 포함시켜서 여름으로 보면 역대 4위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2018년보다 올해 덜 더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량은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서 보면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고 있어서 이제 아시아와 관련돼서는 아시아 전체로 보면 2023년 7월이 가장 더운 7월이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7월은 그렇게 덥지 않았지만 여름은 더웠어서 각 국가별로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역대 4위도 무지하게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신하는 거 말고 1등, 2등, 3등, 뭐 10등, 20등까지가 전부 다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의 자료가 새로 나왔고요. 이 부분은 좀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원체 유명하기도 해서 도넛 경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요 안쪽의 기준은 SDG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에요. 그다음에 이 바깥은 생태계가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이 견딜 수 있는 바깥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어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그다음에 너무나 부족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서 도넛 경제라고 부르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 밖을 벗어나게 되면 생태계나 아니면 지구 시스템에 굉장히 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면 수자원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한 그래서 최저 기준과 생태적 한계로 보면 기후 변화는 이미 생태적 한계를 한참 벗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면 더 중요한 게 생물종 다양성의 축소인데요. 인간들이 많이 살면서 생태계에 있는 생물종이 줄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 말고 기후 변화 때문에 또 사라지면서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후변화 영향 때문에 생물종 다양성의 축소가 훨씬 가속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도넛 구간에 있어야 세이프하고 안정되고 정의로운 구간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게 많이 벗어나고 있어서 이 개념들을 계속 이해하고 있어서 한번 자료로 포함을 시켜드려 봤고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되어지는 상황에서 한 번 더는 어떻게 위험할 것인지 보면 기본적으로 폭염은 그냥 우리가 안고 가야 될 폭염인데요. 지금처럼의 더위가 아니라 훨씬 더 온도가 높거든요. 지금 현재 이미 높은데 그거보다 높을 거고요. 여기에 호우, 비가 많이 오는 부분, 그 다음에 가뭄, 산불, 이제 어떤 게 오는지. 지금까지는 가뭄하고 산불은 조금 그 확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호우는 어차피 우리나라가 비가 많이 오는 나라고 여름에 집중되는 나라여서 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올해 계속 경험하는 거 보면 한 번에 200mm가 올 땐 괜찮은데 그 다음날 또 200mm가 오고 또 200mm가 오면 실제적으로 600mm의 영향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4일 동안 지속되면 800mm, 5일 동안이면 1000mm의 영향인 거예요. 그럼 이제 현재의 사회 경제 시스템의 호우로도 보면 과거와 같이 뭐 하루 200mm 오고 소강 상태를 갖고 한 200mm 오고 소강 상태를 가지면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200mm씩 계속 4, 5일 지속될 때는 호우도 어려워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폭염 플러스 호우는 어렵고 이제 가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경 사회일 때는 이제 농사 짓는 기간에만 물이 확보가 되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철에 비닐하우스도 사용하고 제조업도 사용하고 사람들이 물도 많이 사용하면서 수자원량이 많아져서 우리는 사실은 기상학적 가뭄보다는 수문학적 가뭄이 더 커지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산불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산불은 되게 한정적이기도 하고 대부분 실화나 방화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루이지애나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굉장히 습한 지역이에요. 아열대 기후대에. 근데 그 지역에 지금 산불이 대규모로 나서 불을 못 끄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분하고 온난한 지역이 문제가 되면 또 우리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발생했을 때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고 이제 더운 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맨날 그러거든요. 해결책이 뭐냐. 그럼 해결책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본 책이 우리가 날씨다거든요. 한 20페이지까지는 번역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20페이지 넘어가면 오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회적인 거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네 가지가 뭐냐면 동물성 단백질을 적게 먹는 거 첫 번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행을 줄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창피한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동차를 덜 타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녀를 낳지 않기라는 아주 급진적인 것도 있거든요. 영국의 급진주자들이 결과적으로 인구수를 줄여야 하고 이 위험한 환경에 계속 자녀들을 노출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책에 포함되어 있고 꽤 많으신 분들이 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축산과 관련된 부분에 것들에서 이제 메테인과 관련된 부분, 또 관련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부분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뭐 많은 책들이 뭐 재생 가능한 재원을 많이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원리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람들이 많아지고 소비가 커지면서 지구 대기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뭐 비가 와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광합성을 통해서 제거되기도 하고 해안으로 들어가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에 남아 있게 되고 그 농도가 증가되고 이제 그 농도가 증가하면서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열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기의 복사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대기 중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복사하는지. 그래서 추가 에너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복사 강제력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건 이제 기온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선생님들 잘 아시는 이제 킬링 커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만 있지요. 그 산업혁명 여전에 280 ppm이고 많은 학자들이 280, 그러니까 80에서 320 ppm 정도면 지구가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기가 꽤 안정적일 거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1990년도에 350 ppm을 넘었고요. 2005년에 380 ppm이 되었고 2015년에 400 ppm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2022년 작년 9월 12일이거든요. 근데 9월은 북반구 생태계가 가장 잘 발달해 있을 때예요.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식세에 한 흡수량이 되게 높아서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키하게 존재하는데 이때마저도 416 ppm이 넘어간 상태라서 근데 지금 이걸로는 기후변화 협약에서 원하는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PCC 보고서인데요. 이게 1990년에 첫 보고서가 나왔고 이제 기후변화 협약 체제에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1995년도 보고서고요. 그래서 교토 협약을 체결할 때 이제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었고요. 그다음에 2001년 보고서가 굉장히 사이언티픽하게 많이 진보가 됐었어요. 그다음에 2007년에는 이제 포스트 교토 협약과 관련된 파리 협약의 자료가 되어졌고 이거를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같이 그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3년 올해 2021년 보고서가 나와서 계속 새로운 보고서가 나오는데 앞에 과학적인 것은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고 이제 미래가 얼마나 나빠질 건지에 대한 자료만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지고 있고요. 사실 과학적 진보가 꽤 돼서 환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환경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협약과 관련되어서 낯설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용어가 안정화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처음 파리 협약을 할 때 안정화 시킨다는 건 추가적으로 그 증가하는 커브 곡선으로 만들지 않고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추가로 배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출한 것만큼 자연적으로 제거하고 안정화시키는 거고 이제 그거를 탄소 제로라고 부르고 탄소 중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재의 농도를 유지하겠다는 거였는데
현재의 농도를 유지해서는 1.5도를 가기 어렵다고 하고요. 2.0도도 어려워질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수정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파리 협약을 지을 때 무조건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 가지 조건이 맞았어야 됐거든요. 첫 번째, 생태계가 기후 변화에 자연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기간이 2100년이에요. 그럼 2100년까지 2.0도를 유지해 보자. 그 다음에 밥 굽는 사람이 없는 식량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경제 개발이 일어나는, 이제 탈성장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사실 경제 개발을 하면서 탄소를 줄인다는 건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국제협약에서 이 세 가지 배경을 가지고 안정화시키고 탄소 제로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 지구의 온도를 산업혁명부터 2100년까지 2도씨로 재현을 하면 지속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결정이 되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시나리오상에서 도서 국가들이 더 물에 잠기고 그 저고도 지역들, 그러니까 해안 지역들이 다 물에 잠겨버리거든요. 그래서 2.0도씨는 현실적이지 않으니 1.5도씨로 내리자는 얘기가 돼서요. 지금은 현재 1.5도에 맞추려고 했는데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과학적으로 팩트에 기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후 공평성, 클라이맥 저스티스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후 위기를 만든 국가들과 기후 위기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 간의 간극을 드러내야 되고요. 근데 이제 파리 협약이 그때 협약과의 차이는 파리 협약은 그 선진국의 강제적인 감축 의무가 주어졌다면 파리 협약은 모든 국가가 당사국이고요. 그래서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안을 내놓게 되어져 있고요. 그 안을 내놓은 것을 5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평가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보고서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움만 받지 뭐 강력하게 규제되는 게 없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고 2022년 논문이고 황 교수님은 너무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거 보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가면서 메테인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대기에 체류하는 시간이 20년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가 열심히 하면 갈 거다. 근데 2000년 이후로 연 2.1%니까 그 전년 대비 2.1%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0.3%니까 거의 안정화시키다가 2000년부터 실패한 거고요. 그다음에 파리 협약 이후로 약간 줄이긴 했지만 늘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O2 같은 경우에도 연 2.8%에서 전년도 대비요. 1.3%, 1.2% 가다 다시 2.7%가 되어졌는데 지금 여기 있는 초록색 그래프가 1.5도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5도로 가려면 전년도 대비 8%씩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매년. 근데 실제로 지금 다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2.0도로 가려고 해도 4%씩 줄여가야 되는 건데 다 플러스예요. 근데 인류가 딱 한 번 마이너스 5.7%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코비드 때입니다. 하지만 2021년에 다시 4.8%로 회복이 되어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야가 숫자도 너무 많고 뭐 기가톤 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지금부터 하시면 연은 마이너스 8%씩 줄여가지 못하면 1.5는 못 간다. 그리고 지금 못 줄이면 나중에 20, 50, 100 이렇게 줄여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4%씩 줄여가지 못하면 2도도 못한다. 그래서 1.5도는 거의 포기되어서 현재 상태라면 2045년이 되면 1.5도 상승에 도달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각 국가별로 내는 목표 연도가 미국, 유럽, 연합, 영국이 2050이고 저희도 어쨌든 경제 강국이라서 2050년으로 강요를 받아서 맞추고 있고요. 근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2060이고 인도가 2070인데 이거 다 맞춰도 2045년이면 1.5도에 도달돼요. 그러면 2100년에 1.5도를 맞추려면 이거보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결과물이 2022년에 나와서 내년에 이제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줄이지 못했을 거거든요. 마이너스로도 못 갔을 거라서 이게 되게 회의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은 제가 이제 야심차게 그렸었는데 지금 너무 오래 써먹어서 재미가 없는데 마지막에 요거를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2100년까지 기후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때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날씨를 예측할 땐 대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름 한 달, 그다음에 3개월, 6개월을 얘기할 땐 해양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북극 지역의 빙하가 얼마나 있는지, 남극의 그 빙권이 어떻게 발달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100년의 중요한 부분은 탄소 순환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거고 온실가스를 배출할 거고 이것을 흡수해서 잔여량이 얼마큼 될 건지인데 이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사람이 어떻게 될 건지거든요. 현재로서는 인구가 놀랍게 증가하고서 이미 50억을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인도도 그렇고 뭐 인구가 줄어들 기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도하고 그 중국하고 4월 25일 날 크로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1, 2등의 순위가 바뀌었고, 하지만 중국의 절대 인구는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이 친환경 기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국가가 얼마나 강력한 기후 정책을 쓸 거냐는 건데요. 2026년부터 유럽으로, 그러니까 EU로 들어가는 모든 물건은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환경적인 문제 같이 보이고 실제로는 보호무역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되게 많은 공장들이 이미 유럽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물건들이 EU로 잘 들어갈 수 있을지 또는 미국으로 잘 들어갈 수 있을지 이제 이 기후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게 심각한 문제여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2100년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사회 경제 활동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2100년에 이제 기후가 결정이 되어질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까지는 이 시나리오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뭐냐면 대기 중에 얼마나 많은 복사 강제력이 있느냐는 건데요. 이 시나리오가 사회 경제적으로 직관적이지 않아서 현재는 뭘 쓰고 있냐면 SSSP라는 사회 경제 시나리오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2.6으로 숫자가 적은 게 탄소 배출량을 확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 2.6을 쓸 때 1.5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막상 돌려보니까 1.5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도가 되려면 얘를 1.9로 또 낮춰야 되면 현재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되고요. 여기 보면 5, 8.5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로 썼을 때예요. 그래서 이게 최악의 과거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상태가 나빠요. 그래서 예로 가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황 교수님 너무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이런 거거든요. 과거는 1850년으로 기준을 놓고 봐요. 그럼 1850년의 기준에서 2100년에 어떻게 바뀔 것이냐는 건데요. 현재는 지금 뭐 2021년, 22년, 23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초록선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같이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비즈니스 아주 유주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고 하면 2100년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온도를 2도씨로 낮추려면 이만큼의 저희가 현재 비용을 쓰고 노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어떻게 되냐면 1.5도는 더 많은 내용들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적응과 완화라고 부르는데요. 완화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같이 하는 파리 협약과 같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지금 비용을 쓰면 나중에 비용을 덜 써도 되고요. 지금 만약에 줄이지 않으면 미래에 어마무시하게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적응과 관련된 거는 각각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니 거기에 맞춰서 적응 대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거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이제 결과적으로 사회 경제적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국내 총생산량이 얼마나 많은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비율이 어떤지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결정이 되어질 거고요. 그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어떤 것은 흡수되었지만 대기 중에 남아서 대기에 남아있는 에너지의 양이 얼마큼 될 것인지, 이제 그거를 가지고 미래의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기후가 더 더워졌을 때
아니면 계속 춥고 덥고 비가 많이 오고를 반복했을 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며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한 건지 해안 지역, 또 수문과 관련된 부분, 수자원과 관련된 부분, 생태계, 인프라, 보건과 관련된 분야에 다 영향을 파악하게 돼 있어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되게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숫자인데요. 이 시나리오의 사회 경제는 뭘 가정하는 거냐 하면 지속 가능하게 유엔에서 요구하는 것도 잘하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도 잘 개발되어져 있고 선진국에서 개발된 기술이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곳으로 잘 전달되어지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예요. 그리고 그 기후 정의를 위해서 개발도상국에서 물질적으로도 지원이 잘 되어지는 체계이고요. 이 SSP5는 뭐냐면 경제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이 경제 활동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이동하지 못하고 계속 화석 연료에 유지되어지는 상태거든요. 이제 이럴 때 경제 개발 속도는 빨라지는데 여전히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높아지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고배출량 시나리오로 엄청나게 배출이 잘 되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SSP3가 있는데 얘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화석 연료의 의존도도 높고 기술 이전도 안 되고 선진국의 의무도 수행하지 않는데 경제 상태마저 나쁜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와 되게 비슷하거든요. 전 세계의 경제 속도가 꽤 느리고 그다음에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을 뺀 나머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기술 이전과 개발이 굉장히 느린 상태가 SSP3예요. 그래서 보면 그런 거죠. 이게 더 최악인지 이게 최악인지. 그러니까 둘 다 최악인데 이제 잘하면 요 사이 어딘가가 될 것 같은데 SSP3도 너무 망하는 거라서 이제 2하고 4가 저희가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SP1에 붙이면 붙일수록 인류의 생존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라서 SSP1에 붙여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5로 하면 매우 높음, 1로 가면 매우 낮음, 그래서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1 시나리오인데 1, 2.6이면 2.0도는 할 수 있는데 1.5도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도를 하려면 1.9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낮으므로 실제적으로 현재 있는 것보다 온실가스를 더 제거해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배출이 되는 그 시나리오인데 되게 어려워 보이고 모두 다 그 빨리빨리 2030년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되게 어렵고 저희에게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미래 장기간으로 보면 2081년서부터 2100년까지로 보면 SSP 1-2.9엔 1.4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021에서 2040까지 이 시나리오에서 보면 1.5도까지 올라가고 1.6도까지 올라가서 파리 협약을 지키지 못하다가 계속 오매 배출량을 하면서 2100년에 1.4로 내려가서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시나리오는 1.5에 도달하고 7, 8로에서 0.2도 정도 100년 동안 올라가게 되면 얘는 지금 2.0은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 시나리오는 다 못 맞추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4.4도거든요. 현재 1.09도 올라갔을 때 이 정도의 피해인데 이제 4.4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 건지 한반도는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IPCC가 전 세계적으로 지역별로 여기 보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여기가 이스트 아시아거든요. 그래서 이스트 아시아 지역은 호우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지역이니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여라.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요, 연구가 부족해서 명확하게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하지만 매우 취약한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호우에 대한 건데, 이스트 아시아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가뭄에 의한 발생 빈도도 이스트 아시아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반도 어떻게 될 건지 너희들 거 계산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계산하고 있는데 강수와 관련된 거는 예보도 어려운 것처럼 이 부분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맞춰야 돼서 고온과 저온, 비가 많이 오는 거, 가무는 거, 바람이 강해 부는 거, 그다음에 눈과 빙하와 관련된 부분, 또 해안에서의
그 해안 홍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다 국가별 지표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거 보시면 세계적인 지표로 보면 평균 고온, 극한 고온은 전 세계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근데 저희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한파나 서리는 전 지구적으로 다 줄어드는데 얼마나 줄어들게 될 건지. 그리고 이제 한파가 줄어들면 뭐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겨울철 그 난방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이제 근데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도 있게 될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경향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될 건지를 보면 기후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여름처럼 매우 덥고 매우 습하거든요. 열대만큼이요. 그다음에 겨울은 매우 춥고 건조한데 이 춥고 건조한 것들이 덜 추워지고 덜 건조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덜 추워지면 아마 습해질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 다음에 여름은 훨씬 더 더워질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더운 게 미래에 더 더워지는 거가 지금 36도까지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체온을 넘어가는 온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건 보건학적 측면에서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더워진 환경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겨울철 난방 비용이 감소가 되고 작물 재배 기간이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아열대 기후대라고 하는 지역으로요. 12월에 가도 초록초록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은 굉장히 좁은 지역에 나타나는데 이 지역이 약간 확대됐을 때는 모르는데 이 지역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지금 보면 부정적인 영향으로 보면 일단 온열 질환자가 증가하게 될 거고 지금도 온열 질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그 영향 중에 제일 크거든요. 그런 이제 여름철 냉방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냉방이 가능할지에 또 문제인 거예요. 40도가 넘어갔을 때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겨울이 추운 게 그 식생이 보존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해충이 월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해충이 월동을 했을 때 그 비용이 어마무시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22년까지는 아열대 기후 확장에 이 시나리오를 썼었어요. 그래서 고배 출량에 2100년이 됐을 때 이 지역들이 다 아열대 기후 지역이 되는데 모든 대도시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4천 내지 5천 정도가 다 아열대 기후 지역에 살게 될지도 모르는. 근데 최근 시나리오를 보면 이렇게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강원도에 있는 일부 지역을 빼면 나머지 도시들이 모두 다, 모든 지역들이 다 아열대 기후 지역으로 바꿔 버릴 거고,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지역들은 지금의 제주도와 비슷할 거지만, 여기에 있는 지역들은 지금 서귀포에는 서귀포 출신들은 살 수 있는데 서귀포 출신이 아니면 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 지역들이 이제 얼마나 더 더워질 건지에 대한 지표가 바로 이건데요.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후대예요. 근데 물론 소나무를 안 심으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 지역에 언제든지 원하면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나리오로 가면 그러니까 4.4도의 전구 기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살 수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고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 자라나는 소나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당장 문제가 많이 되어질 거고, 뭐 이제 보건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될 거고요. 이 얘기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여름이 198일이면 한 6개월 정도가 여름인 거거든요. 그럼 지금 8월 달, 6월, 7월, 8월도 너무 힘든데 4월 달부터 11월까지가 현재 여름처럼 유지가 되어진다면 지금 학교 시스템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재조정해야 되고 해야 해서 진짜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이 그림은 저희는 색동이라고 얘기하는데 히트맵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열이 쌓여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에 7월 달의 장마 때문에 8월 달이 온도가 제일 높고 8월 달이 사람들이 제일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요 8월 달의 더위만큼이 2041년부터 50년까지면 7월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070년이 되면 6월까지 넘어가고 2080년이 되면 9월까지. 그럼 8월에 그 무더위가 7, 6, 9월까지 4개월 동안 지속되면 현재 저희의 사회 경제 시스템으로 이게 유지되어질 수 있는지가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 들어온 개념이고 이제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는 개념인데요. 이런 거거든요. 그 나라의 도시와 사회 기반 시설, 보건과 관련된 부분, 생태계와 관련된 부분, 농업과 관련된 기준 온도를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송전선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40도에 맞춰져 있었어요. 과거 것들이. 근데 지금은 40도가 잘 발생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두 번밖에 발생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이틀만 견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가 만약에 미래로 가서 40도가 많아지면 이 40도에 맞추는 설비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도로와 관련된 온도인데요. 저희 자꾸 도로 없는다고 문제가 말을 얘기하는데 사실 도로를 많이 엎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름철이 너무 덥고 겨울철이 너무 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제재를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가 휘는 온도가 얼마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기 온도가 얼마가 되면 도로가 휘게 될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천을 냉각수로 사용할 때 불가능해지는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건설하시는 분들이 잘 알 텐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할 때 우리나라 시공 지침을 보면 35.5도씨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일체고 기온이 35도, 35.5도인 날이 여기 보면 현재는 뭐 강원도랑 그다음에 1-2.6에서도 여기 일부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2100년 후반기로 가면 다 이렇게 빨간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쓰는 포장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 포장재를 다른 걸 쓰셔야 되고요. 또 하천이 냉각수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대기 온도가 5일 동안 매일매일 일체고 평균 기온이 35도가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넘어요. 35도에도 그 다음날 비 와서 식고, 근데 이런 적이 2018년에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유지되어진다면 냉각수를 사용하기도 어려워지는, 그래서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따뜻한 냉각수로 식힐 수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 어려워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아주 제가 잘 맞췄는데, 지금 이 그림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관심 있으신 SDG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1.5도로 제한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SDG를 전 세계가 성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4.0도씨, 최근에 보면 4.4도씨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SDG와 관련된 것들을 하나도 이룰 수 없고요. 여기에 보시면 SDG를 1.5도가 되면 순제로 상태로 만들 수 있지만 4.0도가 되면 매우 높은 상태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지구 복원과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됐을 때는 온도가 1.5도가 되거나 2.0도가 되면 과거로 차츰차츰 배출량을 그러니까 내려서 원래 기후 시스템으로 복원시킬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에서 올라가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불가역적이고 비가역적이라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관련되었을 때 일어나는 거를 비교해서 우리가 잘 대책을 세웠을 때랑 잘 대책을 세우지 못했을 때 비용 차이나 아니면 그 일어나는 위험도의 차이를 계속적으로 평가하는데 이게 작업이 되게 많고 숫자도 계속 많고 또 뭐 사실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강연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제자리 걸음처럼 보이고요. 그냥 학자들의 메아리 같이 들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까지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도넛 경제학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쵸. 요즘에 많이들 하시죠. 그 네. 다음에 블루 이코노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제 되게 웃기는데 그 해양과 관련된 산업들을 블루 이코노미라고 묻거든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저거를 되게 많이 기른대요. 전복. 지금 저희 통영 쪽이 바닷물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전복 기르기 되게 어려워졌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전복을 키우고 있고 그 NBC요. 미국 NBC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곳에 블루 이코노미를 하고 실제로 전복을 키워서 셰프들이 전복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를 그 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러니까 저희가는 전복 요리가 너무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그 전복을 키우려면 저게 다시마가 필요하다면서요.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다시마가 영어로
슈거 씨위드래요. 그러니까 음, 달잖아요. 음, 그래서 그들이 다시마 생산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고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전복을 키우고 있고 그게 기후 변화에 적응과 완화시키는 산업이라고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지금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그런 부분들도 되게 미묘하게 문제가 갈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전복을 사다 먹으면 저 사람들 먹기 전에 저희도 다 사다 먹을 거잖아요. 음. 그리고 캘리포니아 전복은 저희 거보다 한 4배는 크더라고요. 저희 큰 전복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지금 타이거 새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태국의 그 염호를 다 저걸로 쓰잖아요. 그 양식장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작년에 연수를 들었었는데, 아, 들으셨어요? 네. 네, 그때 연수해 주셨던 내용을 이렇게 잘 부드럽게 압축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느껴져서 엄청 대단하신 내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기후위기가 그래도 저희가 이제 수많은 역경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던 그런 뭐 홍수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전선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적응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아마 갖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기후 위기로 가장 큰 저희가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식량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화되면 아열대 기후에 맞는 작물을 재배하고 다른 나라들도 그 지금의 작물 형태가 아니라 그 자기들의 기후에 맞는 형태로 작물을 재배를 하고 뭐 만약에 그 열대 지방이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맞게 이제 다른 그 지금의 한대 지방 쪽에서 온대 작물을 재배하거나 뭐 그렇게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후 위기가 됐을 때 그 어떤 기후의 불확실성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엔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불안정성 그리고 네네. 어떤 갈등 이런 것들로 아마 인류가 좀 큰 위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요.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너무 네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1990년에 아니야, 틀렸다. 1999년에 기상청에 처음 들어갔고요. 이미 90년대에 서구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기후 변화 얘기들을 계속 꺼내고 있었고 기후학적으로 1970년대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기상청의 기후변화 관련된 부서가 만들어진 게 2000년도예요. 그 1990년부터 지구온난화가 영향이 본격적으로 되어지고, 그래서 그때 생각했을 때는 그랬었거든요. 자연 변동성 안에서 또는 우리에게 꽤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200년 내지 300년. 뭐 그 정도면 우리가 훨씬 충분히 적응할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겠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번 위기가 있었던 게 2000년대 초예요. 2000년대, 2006년에 2006년인가 7년인가 투모로우라는 영화 나온 적 있었잖아요. 그때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 지구가 너무 더워진 것 때문에 그 심해 대순환이 멈춰지면서 극지역이 갑자기 추워지고 그 다음에 적도 지역은 더 더워지는 급작스러운 기후 변화, abrupt climate change에 대한 개념이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의 영향이 단순히 더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은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려지지 않는 위험들이 꽤 많이질 거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5년이 그랬었고요. 2015년, 이제 16년이 됐을 때 또 그랬던 게 뭐냐면, 현재까지 보면 이랬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해서 오면, 고위도로 오면 올수록, 그 다음에 육지에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세력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육지에 도달해서 얘네들이 하루 만에 허리케인 3 강도로 발달한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럼 지금까지 가르친 건 뭔가? 그리고 태풍이라는 생명 주기가 5일 내지 6일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기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길어졌을 때 이 피해를 다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위도로 들어올 때 저희가 사실은 제주도에서 겪는 태풍하고 서울에서 겪는 태풍은 하늘 끝 땅 끝 차이거든요. 그것도 제주도에 오는 태풍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약해져 있는 태풍이에요. 근데 그 강도의 태풍이 만약에 서울로 들어왔을 때 그 파괴는 이제 상상할 수 없고 이제 계속적으로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위기에 대한 근데 이제 제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면서 그런 거예요. 식량 때문에 전쟁하는 거 말고 너무나 사람들이 이상한 거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위기는 다 있을 거고요. 지금 두려운 건 그거거든요. 자연적으로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우리나라가 겨울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근데 사실 따뜻한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향을 저희가 알지 못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도 일대의 해충이 다 월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길바닥에 송충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송충이를 죽이기 위해서 방제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만 걱정했거든요. 근데 살충제를 쓰고 나니까 그게 토양에 흡수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빗물에 의해서 하천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토양 오염, 하천 오염 부분까지 잘 못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거든요. 36도, 7도, 8도가 되면 현재의 장마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대비하고 있는 건 그거거든요. 여름철에 비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더운 거.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여름철이 비가 적게 오고 더워진다면 이건 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래서 실제로 뭐 전쟁이 되고 식량 안정성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 영향하시는 부분들이 고민하지만 저희 이쪽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인 위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당하지 않으면 상상을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아,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그러면 이 일이 생겼을 때 과학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이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좀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답이 됐나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두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06년, 5년, 15년, 16년 되게 기후 변화적으로 위험했었는데 2020년, 23년이 또 되게 위험하거든요. 지금 이제 엘니뇨 얘기도 좀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엘니뇨 때문에 온도가 조금 높아질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니뇨는 자연적인 현상이라서 그러니까 엘니뇨 플러스 지구 온난화 효과가 만약에 엘니뇨가 더 강력하게 발달하게 된다면 더 더워지는 온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걱정하는데 그 전력과 관련된 분들 전문가들 들어보면 최근에 된 것들은 다 40도 이상 견딜 수 있대요. 근데 44도, 5도를 견딜 수 있을지는, 그러니까 2100년에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이 45도를 넘어가거든요. 아마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 기술 개발해서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물론 다른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는 조금 많이 어려워진 게 아닌가 저 굉장히 재작년까지 낙천적이었는데 작년 올해 보니까 꽤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선진국은 협조할 의사가 없고 또 결과적으로 약소국의 책임을 물게 하려는 정책들을 강력하게 쓰니까 좀 그 부분이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력 발전과 관련된 부분, 지열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친환경으로 분류되어지는데, 근데 그건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풍력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너무 불행하게도 화석 에너지는 꽤 전 세계적으로 공평하거든요. 분배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 재생 에너지 부분은 굉장히 불공평한 영역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계속 이게 어려워지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이 보이기도 해서요. 굉장히 신경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질문을 짧게 하시는데 답을 너무 길게 했네요. 아니, 그 네.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른다는 근데 점이. 기후학적 불확실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나리오에 대한 불확실성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인구가 근데 줄지 않을 거잖아요.
무슨 대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다음에 인간들은 계속 재화를 축적할 거잖아요. 대단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불확실성이 크지 사실 기후학 과학적 불확실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특히 근미래에는. 그래서 이 뒷부분의 불확실성을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사회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날씨랑 혼돈하셔서 날씨처럼 불확실성이 큰 것처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40도 마른 날짜들 많아질 겁니다. 네. 그냥 오히려 사회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 그런 것들이 네. 잘 되면 또 네, 이겨나갈 수 강력한 있는. 완화 정책이 되어진다면 뭐 지금도 대단히 열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가능한데 마이너스로 줄일 수 있을지,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중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대학에서도 얘기하고 지금 황교안 교수님 ESD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만 움직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이 탄소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거잖아요. 탈성장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저는 조선대학교 박영신이고요. 또 워낙 그 지구과학 교육 쪽에 있다 보니 이런 기후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되게 요새 점점 우리 최 교수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되게 민감하게 저도 요새는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제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지구과학연합학술대회를 했어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뭐 해양, 기상, 뭐 여러 지질 많은 이제 기관들이 와서 항상 하는 매년 그 학술대회인데 거기에서도 기후 위기 관련된 얘기가 항상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 그 박종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연결될 수는 있지만 이게 교육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사회적인 부분인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뭐 2050년, 2030년 정해놓은 어떤 탄소 중립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느 쪽에서 먼저 좀 제대로 움직여줘야 효과가 좀 있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그다음에 네. 이제 많은 내용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기후 행동가 이래 갖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주려고 하지만 학생들은 되게 무감각해 보이고 자기 일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근데 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좀 이렇게 고등학생, 대학생 저는 이제 지구과학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보니 우리 이게 진짜 심각한 건데 혼자서 아무리 열띤 얘기를 해도 모티베이션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내용학하는 교수님들이 왜 우리 학생들은 기후위기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이 없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결국에는 지금 교육과정에도 기후변화가 들어있지 않아서 넣으려고 되게 애는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좀 약간 교육적인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그거를 이제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교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떠한 교육적인 좀 관점이 전략이 혹시 개인적으로 또 생각해 계신 부분이 있다면 한 2분 안에 말씀하셔야 7시 안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요번에 새로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기후 위기에 대한 교과 과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제도나 과학적인 사실은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행하느냐의 문제일 거거든요. 근데 누가 먼저 나서는 게 아니라 정부, 기업, 개인 뭐 다 한꺼번에 붙어야 해결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누구 하나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그 한꺼번에 움직이게 하는 거는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답을 못 드렸는데 다 같이 움직여야 그것도 될 것 제가 같습니다. 항상 느끼는 부분이라서 혹시 네, 이제 다른 관점이 있으실까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없습니다. 네,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당하는 방법이 있죠. 네. 하여튼 저도 이제 현장에서 또 열심히 이제 개발해서 점점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되게 심각하다라는 거를 학생들한테 좀 대학생, 뭐 교사가 될 분들 또 교사인 분들하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건지, 어떻게 모티베이션 할 건지 고민을 좀 더 현장에서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강의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숫자가 너무 많고요. 음, 그러니까 일단 개념이 너무 많고요. 또 너무 사이언티픽한 언어가 있고 또 인문적인 언어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사실 다 어렵고 불편한 거예요. 입문하시는 쪽도 불편하시고 또 우리 자연하는 사람들도 그 입문 내용이 너무 불편하고.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겠지요.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모두가 같이 힘내야 되는 일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도 그 어제 그 저 노원구청에서 아까 연락 와가지고 만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관공 뭐 다 민간 전부 다 같이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일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